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여성입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이라 함은 참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어요. 지금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어렸을 때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전 당연히 싫다였어요. 그 정도로 어린 시절은 저에게 불우한 나날들이었죠. 요즘 시대에 연탄 떼는 방은 물론이고 저 부모님이 방 한 칸에서 겨울을 지내야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겨울엔 고통 속의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아주 모를 때야 가난이 괜찮았지만 학교를 들어가니 이 가난이 참 창피한 날도 많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을 절대 집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게 가장 컸어요. 항상 친구들 집에 가면 제 자신이 위축되는 날도 굉장히 많았죠. 저에게 가난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부모님 마음에 대못도 참 여러 번 박은 기억이 있죠.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오늘 학교에서 수학여행비로 21만 원 내야 해. 나만 안 냈대. 아, 진짜 창피해. 날 왜 낳았어? 낳지를 말던가. 미안해. 내일까지 엄마가 꼭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응? 수학여행 꼭 가게 해줄 테니까 화내지 말고. 아, 화 안 나게 생겼어? 다른 애들은 수학여행 간다고 옷 사고 신발 사는데 난 수학여행비도 못 내는데 화가 안 나냐고. 알겠어. 엄마가 돈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볼게. 어차피 내일 아빠 월급날이니까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화 좀 그만 내. 철이 없던 저는 돈 없는 아빠 엄마를 원망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늘 저에게 죄인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더 이 집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중학교까지는 마쳤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도중 아빠의 또 다른 사업 실패로 인해 전 학교를 다니다 말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고 전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날이 아닌 더 힘든 나날이었죠. 미안하다. 내가 너까지 이렇게 도망치게 해서 아마 빚쟁이들이 학교까지 찾아올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해. 아,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나한테 지원도 하나 못 해주고 나 여태까지 나 혼자 컸어. 안 그래?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라도 있어? 이깟 교복조차도 선배한테 물려 입은 거라고. 미나야, 미안해.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미나야. 엄마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불쌍한 내 딸. 나까지 왜 도망 다녀야 해? 학교도 못 다니고 뭘 해줄 수 없으면 민폐를 끼치지 말던가. 부모라는 사람들이. 참 철이 없던 저는 부모님께 해서는 안 될 말도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결국 고등학교는 다 졸업하지도 못한 채로 성인이 되었죠. 성인이 된 저는 악착같이 일을 해야 했고 우연한 계기로 부동산 쪽에서 사무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수중에 나에게도 돈이라는 게 생긴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점점 일을 하다 보니 부동산 쪽에 제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 그 길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큰 부동산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일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학력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법도 없었고 계약 건수마다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어린 나이에도 큰돈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일한 돈으로
아버지 빚도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저희 집도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직접 돈을 벌어보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죠. 단순히 우리 엄마 아빠는 돈복이 없었구나 말이에요. 이번 달 생활비예요. 이걸로 이자 내고 엄마 아빠 옷도 좀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아유, 고마워.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힘들게 번 돈일 텐데. 아니야. 엄마, 내가 그동안 철이 없었지? 내가 미안해. 엄마 아빠 마음이 오죽했겠어. 나보다 더 속상했겠지. 미안해요. 늘 노력하고 고생하는데 항상 살림은 제자리. 돈을 벌어보니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20대 중반까지를 보냈습니다. 일만 하고 달려온 20대 초반이었죠. 회사 지인분 소개로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은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착한 심성이 끌려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내가 너랑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뻔한 거짓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알겠지? 결혼해줘, 미나야.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해줘서 나도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프로포즈 해줘서 정말 고마워. 별다른 보석이나 선물 없이 묵묵히 저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울리던지 전 결혼을 승낙했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해 주셨지만 제가 중졸인 걸 알고는 급격하게 마음을 돌리셨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한편으론 이해도 됐고요. 대학교까지 무사히 마친 아들, 그리고 평범한 회사에 들어간 아들을 둔 어머님은 평범한 며느리를 두고 싶어 하셨어요. 아니, 고졸도 아니고 1.5식 중졸을 내 며느리로 들이라는 거야? 아휴,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까지 안 나온 애가 어딨다고? 그래도 착한 애예요. 능력도 있고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허락해 주세요. 어디 가서 창피하게 말은 하겠니? 며느리 중졸이라고 하면? 아, 됐어. 때려치워. 어디 1.5식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 걔도 참 양심 없다. 지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대? 얼마나 학교 다닐 때 불량했으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냐고? 어휴, 답답해. 엄마가 만나보시면 잘 알 거예요. 얼마나 착한데.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닌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지. 학교 다녔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불량 학생이라고 얘기하겠니? 어휴, 창피해. 어쩌다 그런 애랑 눈이 맞아서는. 남편이 아무리 저를 두둔했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도 못 나온 일자무식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다며 저를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다행히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어머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굴엔 못마땅함이 잔뜩 쓰여 있었지만요. 하지만 모든 걸 이해했어요. 당연히 중졸 며느리를 기분 좋게 받아주실 분은 그 어디에도 없으실 걸 잘 아니깐요. 슬펐지만 참았어요. 이왕 결혼을 하기로 한 거니까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허락하는 건데 나 원참 어떻게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를 안 나와? 어이가 없어서. 엄마,
그 말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사정 뻔히 말씀드렸고, 속상하게 그런 말 꺼내지 마세요. 네? 제발요. 어머님께서 충분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정말 순수하게 사정 때문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량한 학생은 절대 아니었으니까 걱정 놓으세요. 저도 충만 씨 너무 사랑합니다. 아휴, 환장하겠네. 결혼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고, 절대 어른 말에 토달지 말고, 알겠어? 내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하는 거야.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충만 씨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저에게 지켜야 할 며느리 3계명을 알려주었어요. 첫째는 어른들 말에 토달지 않는다. 둘째는 남편은 하늘같이 떠받든다. 셋째는 내 말이 법이다. 이 3가지 조건을 걸었고 전 순순히 약속하며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죠. 처음엔 이 3계명이 조금은 어이도 없었지만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그동안 친정 부모님에게 대못을 박은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졌어요. 엄마, 미안해. 아빠도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진 말만 했지? 그때는 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웠는지 이제 내가 돈을 벌어보니 알 것 같아. 그때 엄마 아빠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어. 미안해요 정말. 내가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엄마 아빠한테 상처 준 거.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존재 자체가 기쁨이야. 너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그 은한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내가 죄인이지. 요즘엔 그 검정고시도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네, 알겠어요. 나 결혼해서 정말 잘 살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니야. 넌 지금까지 충분히 너 할 만큼 했어. 진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해준 것도 없는데 결혼 축하해 우리 딸. 부모님과 마음속 응어리를 풀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전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에선 저의 학창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올려지며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전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죠. 당분간 시댁에 함께 살 예정이었던 저는 앞날이 아득했지만 예쁨 받기는 내 할 도리라고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견뎌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각오한 일이었지만 저에게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고된 생활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은 참을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얘, 넌 지금이 몇인데 밥도 안 한치고 뭐하냐? 애비 출근해야 하는데. 에휴, 게을러 터져가지곤. 얼른 밥 차려. 죄송해요. 얼른 차릴게요, 어머님. 누룽지 혹시 드실래요? 제가 누룽지를 기똥차게 잘 만드는데 어떠세요? 뭐? 기똥차? 참난 말이라고? 어휴, 무식해. 내가 상종을 말아야지. 얼른 밥이나 안 쳐라. 너랑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 그런 말 안 쓰도록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시면 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 되겠습니다. 마음에 들기는 개뿔.
네가 고등학교라도 나왔으면 내가 이러겠니? 아니 어쩌다 중졸을. 에휴 한심해 진짜. 엄마 그만하세요. 중졸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미나가 형편 때문에 그런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검정고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중졸 소리 좀 그만하세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아휴,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어미한테 눈 바락바락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우리 아들이 안 그랬는데, 아휴 참나. 남편이 어머니를 말려보아도 어머님은 더하면 더했지 그만하시지 않으셨죠.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럴수록 전 어머님께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언젠간 알아주시겠지, 언젠간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시도 쉴 시간 없이 움직였어요. 전 어머님의 개인 비서였죠. 아버님이 안 계신 남편은 어머님에겐 하나뿐인 아들 그 이상이었고, 전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어머님의 비서가 되었어요. 어머님이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실 때면 늘 대동하고 전 차에서 어머님의 담소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는 그런 나날이었죠. 면박도 일삼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았던 건 언젠가 어머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겠거니, 언젠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할 날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도 있었고, 그냥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도 싶었어요. 전 그런 어머님의 무시와 모욕을 견뎌내며 꿋꿋이 이악 물고 버텨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어머, 며느리 진짜 잘 얻었다. 어쩜 얼굴도 곱고 이렇게 상냥해? 그리고 너 이렇게 올 때마다 태워다 주고 태우러 오고 보통 정성이냐? 며느리 아주 잘 얻었네. 부럽다 얘. 우리 중에 네가 제 며느리는 최고로 잘 얻었다. 착하기도 하지. 아 착하긴 뭐가 착해. 그럼 자기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일자무식 걷어줬으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어디 자기가 시집이나 갈 수 있어? 저학력 가지고? 어휴 창피해서 내가 여기서나 말하는 거지. 어디 가면 말도 못해. 그래도 넌 복 받은 줄 알아. 요새 며느리가 어디 시엄마 꼴 보니? 우리 며느리 봐라.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거. 학력 다 소용없어. 잘난 며느리 얻으면 그만큼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한테 잘해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늙어서 밥 떠먹여줄 사람 아니냐? 웃겨. 우리 아들이 날 챙겨주지. 저것이 퍽도 날 챙기겠다. 안 그래? 하여튼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창피해서 너 만날 때나 데리고 다닌다. 밖에서 다 들리도록 저렇게 얘기하는 어머님에게 모욕을 받는다는 생각은 참 많이도 들었지만 꿋꿋이 견뎌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견디지 못하는 것 하나는 바로 친정의 욕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부모님 욕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어머님께 대들었죠. 어머님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뒷목을 잡으셨고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전 똑같이 대들었을 것 같아요. 제 욕은 하셔도 되지만 하나뿐인 우리 부모님 욕은 절대 참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과는 계속해서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어머님은 저를 못 견뎌 하셨고 저 역시 너무 힘든 나날이었어요.
어쩜 사돈들은 널 이렇게 가르쳤니?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고도 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어휴, 한심해. 진짜 널 보면 니네 부모님도 한심해. 무식해가지고 창피해서 원. 어휴, 짜증나. 뭐라고 하셨어요? 무식이요? 어머니는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그 시절에도 힘들어서 학교 다니기 힘든 시절 아닌가요? 그런 제 상황 하나도 헤아려 주시지 않고 무조건 무식하다느니, 친정에서 못 배웠다느니, 그런 어머님은 얼마나 잘 배우셨길래 사람 면전에 대고 이렇게 욕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는 유식한가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더 못 배워먹은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뺨을 갈기셨죠. 얼마나 아찔하고 어이가 없던지. 이성을 잃은 전 저도 모르게 맞대응을 하며 어머니 얼굴에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놀란 시어머니는 악을 써대며 또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모욕은 정말 세상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고얀 것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똑같이 손을 올려? 그럼 그렇지. 왜 그렇게 쥐죽은 듯이 있나 했다. 네 본성이 이거지? 배운 것도 없이 와가지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어휴, 복장 터져 내가. 이런 것을 며느리로 삼았다니. 독한 것. 네 본색이 이거지? 어머님이 먼저 저희 부모님 욕하셨잖아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저 어머니 성에 안 차는 며느리인 거 알아요. 하지만 그냥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리고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잘 좀 지내면 안 되는 거냐고요. 내가 너 같은 무식한 애랑 상종을 할 것 같니?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라. 내가 널 내 며느리로 인정하나? 그래요. 그럼 저도 어머님 그냥 제 어머니 아니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겠네요. 안 그래요? 그래. 바로 이게 네 본성이지. 어떻게 숨겼니? 나쁜 것. 너 같은 건 애초에 들이질 말았어야 했는데 참나 원. 전 어머님께 이렇게 절규하며 고충을 털어놓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일자무식 며느리인 너와 상종하고 싶지 않다였죠.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어머님은 절 받아주지 않았고 저도 이런 노력에 지쳐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 될 대로 되라 생각뿐이었어요.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도중 저희에겐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너무 기쁜 나날이었죠. 내가 그럼 아빠가 되는 거야? 축하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더 열심히 살자. 내가 더 잘해줄게. 고마워. 아직까지 얼떨떨한데 그래도 너무 좋다. 완전체가 된 기분이야. 어머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동안 나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좀 나아질 거야. 어머님한테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다. 우리 진짜 좋은 부모가 되자.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머님이 혹시라도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조금은 풀리실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어머님에게 인밍아웃을 하는 날, 어머님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딱히 좋아하시지도 싫어하시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셨죠. 엄마, 미나 임신했어요.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겼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래. 기분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뭐? 임신? 에휴,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할머니냐? 뭐 그래도 가질 때는 되긴 했지.
그래, 몇 개월쯤 된 거야? 아직 8주예요. 안정기여서 12주까지는 조심해야 한대요. 축하드려요, 할머니 되신 거. 나도 이제 아빠라니. 조심은 무슨?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때는 내 배고도 내과에 빨래하러 다녔는데 무슨? 나약게 빠진 소리지, 안 그래? 네, 맞아요, 어머니. 제 할 일은 다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손주도 생겼으니까 절 좀 좋게 봐주셨으면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언의 긍정이라고 생각했죠. 조금씩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달을 품었어요. 아이를 가지는 와중에 얼마나 준비할 게 많던지 남편과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새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역시나 저에게 한 소리 하려고 부르신 거였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 출산 준비는 다 했니? 이것저것 준비할 거 많겠다. 자, 여기 나도 널 위해서 이렇게 선물 하나 준비해 보았어. 아, 뭐 거의 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잘 쓸게요. 지금 뜯어봐도 되죠? 시어머니가 준비한 선물은 다름 아닌 국어 사전이었어요. 제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동안 어머님은 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이 책의 뜻은 뭘까?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어머님은 역시나 저를 깔아뭉개려고 일부러 준비한 사전이었죠.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줬겠니? 애한테 안 부끄럽겠니? 그거라도 보면서 공부 좀 해. 나중에 무식한 엄마 소리 듣지 말고. 네? 지금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저 같은 무식한 엄마 책이라도 보면서 공부하라는 뜻인가요? 아, 기가 막혀. 잘 알아듣는구나. 그래, 일자무식 중졸 엄마 밑에 나오래가 뭘 보고 배우겠니? 그 전에 네가 사전 좀 달달 외우렴.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였고 국어사전으로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원래도 모욕과 조롱을 일삼았던지라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왔고 전 어머님에게 국어사전을 다시 드리고 말하였죠. 정말이지 짜증났었거든요, 그때는. 아니요, 됐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 누가 사전을 보나요? 핸드폰에 다 나오는 걸. 걱정해 주셨는데 필요 없게 됐네요. 그리고 전 제 아이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줄 생각이에요. 인성 말이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한들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법부터 배우면 되겠어요? 할머니 닮았으면 그렇겠죠. 벌써 무섭네요, 어머님. 아기 태어나면 자제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부하가 치민다는 듯이 국어사전을 집어던졌고 부들부들 몸을 떠셨죠. 어차피 제가 잘한다 한들 더 저를 깔볼 어머니였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과 신경전을 벌이는 생활이 익숙해져 갈 때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 얼마나 곱던지 모든 분노와 화났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군요. 드디어 예쁜 아기가 태어났다. 와, 당신 닮아서 눈 쌍꺼풀 진 거 좀 봐. 너무 예쁘다. 아들인데도 딸같이 예쁘게 생겼네. 수고했어. 이 아이만큼은 정말 남부러울 거 없이 키워야지. 자기도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정말 잘해보자. 알겠지?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전 아이를 케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결과 다시 부동산 일을 해보자였습니다.
원래도 하던 일이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같이 일을 했던 소장님께 연락을 하여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시작하였죠. 다행히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전부터 부동산에 감각이 있던 저는 역시나 일을 시작하자마자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부동산 경매도 했었던 저는 일을 하면 할수록 감을 되찾아갔어요. 역시 일을 하니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역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렇게 전 퇴근 후 아이를 육아하고 오전엔 출근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머님 그래도 절 무시했죠. 중졸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싸돌아다니니? 우리 아들 육아휴직으로 고꾸라트려 놓고, 어휴. 두고 보세요, 어머님. 그리고 충만 씨 육아휴직이라 복직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일은 해야죠. 아휴, 꼬박꼬박 말대도 파는 꼬락서니. 그렇게 며느리 3계명을 일렀거늘. 속이에 경에 끼지? 나 원참, 어휴. 엄마, 그만 좀 해요. 미나가 그래도 나서서 뭐라도 하겠다는데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진짜 저도 지겹네요. 우리 아들도 저것이 다 망쳐놨어. 착했던 우리 아들인데 이제 저거한테 푹 빠져가지고 안 그러냐? 어휴, 못 살아. 엄마가 자꾸 그러면 저만 힘들어져요. 미나한테 제가 얼마나 미안한데.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 잃고 싶지 않으면. 어머님은 저를 보면 늘 한숨을 지으셨고 혀를 차셨어요. 전 그런 어머님에게 기필코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하고 이악 물고 열심히 달렸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법원을 찾아가 돈 될 것 같은 경매도 마다하지 않고 참여했죠. 아이에게 꼭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갓난쟁이 아이를 떼놓고 일을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제 자라온 환경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생각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달린 결과 전 출산한 지 100일 만에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전부터 하던 일이기도 하고 아이 낳기 전 참여한 부동산 경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게 100일째 날이 되던 날 아이 100일이며 축하해 주러 오신 친척분들과 어머님에게 남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절 쳐다보았고 전 위풍당당해져만 갔죠. 100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나가 투자한 부동산들이 지금 엄청 대박나서 저희 집도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동산이라니. 제가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 그럼 그동안 일하고 다녔던 게 부동산 일이었니? 네, 어머니. 여기 제 명의로 된 것들이에요. 결혼 전부터 저 부동산 일 했었던 거 아시지 않았나요? 그때부터 조금씩 모아서 투자한 것들이랑 경매 낙찰받은 거 위주로 번 돈들이에요. 이제 저희끼리 나가 살게요. 애가 어머님 보고 뭘 배우겠어요? 어머님 보고 배울까봐 무섭네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결정해. 당신 나 그동안 살면서 어머님한테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당신도 봤으면 알 거라고 생각해. 다신 어머님 안 보고 싶어. 학벌로 무시하는 어머님, 이제 난 돈으로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해.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친척들도 차례대로 졸도하였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중졸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돈방석에 앉아 어머니를 깔보는 모습들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그리고 그중 한 분은
어머님께 이러시더라고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 저렇게 똑소리 나는데 정말 며느리 잘 뒀다 언니는. 언니가 얼마나 구박했으면 저렇게 애가 한이 맺혔겠어. 언니가 얼른 사과해. 언니가 어디 동방성 며느리 볼 수 있는 주제요? 평범한 충만이 뭐 볼 게 있다고. 요새 대학 나와봤자 다 중소기업 취직해서 돈 200도 벌기 힘든 세상인데 얼마나 똑소리나. 어휴, 부럽다, 부러워. 내가 며느리 잘 두긴 했지. 아니, 그럴 줄 알고 내가 제일 허락한 거라니까. 어디 저런 능력이라도 없으면 허락했게? 어머님은 그 얘기를 듣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태도가 달라졌지 뭐예요. 너무 가소롭고 가증스러웠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더욱더 실망스러웠죠. 원래 기대란 전혀 없었지만 어머님의 이런 행동으로 실망감이 더욱 배가 되었거든요. 아니, 그래? 고생했네. 뭐 내가 너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지? 옆에서 이렇게 채찍질 해주니까 네가 자극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 안 그러니? 내가 너 이렇게 크게 될 줄 알고 진작 그렇게 했던 거야. 넌 어른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니? 네가 그럴 깜냥도 안 되려면 내가 어디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제 다 잊고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지내자, 알겠지? 너 이래야 하니까 애는 내가 봐주마. 뭐하러 도우미 아줌마 쓰면서 남의 손에 애를 키우니? 이 할머니가 있는데 안 그래? 아니, 됐고. 당신은 나한테 그동안 모욕만 준 사람이야. 이제 와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됐어. 난 당신 안 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뀔 사람이란 거 알았으면 그동안 노력도 안 했을 거야. 난 내가 공경하고 잘못이면 변할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은 이렇게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하, 어이없다 정말. 그리고 우리 규민이 키워준다고요? 당신 인성 닮을까봐 무섭네요.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되는 줄만 알아요. 자기, 알아서 해. 나 이제 어머님 안 볼 거니까. 자기가 어머님 선택하면 나랑 우리 규민이랑은 끝인 줄 알아. 정신 차리세요, 아주머니. 이제 어머니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머, 쟤 말하는 꼴 좀 봐. 어디 못 배운 티를 여기서 내고 있어? 내가 아주 띄워주니까 눈에 뵈는 게 또 없지?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만. 저도 힘들어요.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발 미나 좀 괴롭히지 마요. 전 이 말을 끝으로 바로 집을 나왔어요. 남편도 뒤따라 헐레벌떡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동안 제가 많이 당했던 걸 눈으로 보고 같이 안타까워했던 터라 아마 제가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할 말이 딱히 없기도 했고요.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어요. 어머님과 다시는 왕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다행히 남편도 저를 선택했어요.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알겠소. 그동안 고생했소. 한순간에 전륜을 끊어낼 순 없겠지만 나한테 당신이랑 우리 아이가 최고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싫다면 안 만나도록 할게. 그러니까 안심해. 규민이랑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 그리고 나도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하자. 다행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면서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둥
이혼하게 만들 거라는 둥 모진 소리를 했지만 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죠. 남편도 처음엔 완벽히 어머님을 끊어내지 못하다가 점차 어머님이 제 욕만 하는 것을 보고 끊어내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은 남편과 저희 아들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아, 그리고 작년엔 검정고시도 취득하여 고등학교 졸업장도 취득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이제 야간대학이라도 가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육아와 부동산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기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머님은 제발 손자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지만 제 속이 좁은 건지 아직까지 중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세월이 잊혀지지가 않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참 옛 기억을 회상시키니 화도 나더라고요. 완벽할 순 없겠지만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도록은 꼭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달이 지나갔어요. 그간 함께 생활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분명 미워 죽겠는데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라 그런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제 삶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혼하기 전에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남편과 시부모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저는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난소는 있었지만 난자가 생성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저를 닮은 아이를 볼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 얼굴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부부끼리 서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곤 하지만 시부모님을 뵐 때면 제 마음이 항상 무거웠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세월이 10년이었고 별탈 없이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애를 저렇게 못 봐서야 되겠어.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나 보네.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너무 힘들어 보인다. 엄마, 괜히 참견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도와줘도 욕으로 돌아온다고요. 쓸데없이 나섰다가 오히려 불편한 일만 생긴다니까요.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도와줘야지. 먼저들 음식 먹고 있어라. 금방 돌아올 테니. 혼자 식당에 와서 힘들게 아이를 돌보며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 있었는데 친모가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아이가 시모가 안아주자 금세 울음을 그치더니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식당 안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라긴 했지만 시모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을 보니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시모를 봤을 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던 것뿐이지 속으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걸 눈빛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모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아이의 엄마한테 안겨준 뒤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안아주자 울음을 그쳤다는 게 신기한 듯 말수가 많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죄책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계속 저에게 말을 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잡으셨지만 이미 한번 안아봤던 아이한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남편도 씁쓸했는지 금세 말수가 적어지더니 음식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 같았던 외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죠.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거 알아? 예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저번에 식당 다녀온 뒤로 계속 그러는데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내가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당신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테고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거잖아.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가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안 봐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차라리 입양을 할까? 당신이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나도 방법을 찾을 거 아냐. 고민거리를 털어놔봐. 당신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뭐하러 입 아프게 내가 가진 고민을 털어놔.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어차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솔직히 나도 그때는 당신밖에 안 보여서 아이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주위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을 봤을 때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고 나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남의 아이를 안았을 때 바라보던 시선은 내 마음을 찢어놓더라. 당신이 누구보다 힘들겠지.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들 또한 10년 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앞으로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있을 테고 당신을 원망하는 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다가 또 내 삶을 원망하거나 이런 삶이 반복될 거야. 그러니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입양하자는 말을 했는데 그러기까지 해서 구멍난 곳을 채우고 싶지 않아. 나를 닮은 아이를 원하는 거지.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내 삶을 입양아한테 바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만 말하자. 이런 말 해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는데 입만 아프니 나는 한숨 자야 되겠다. 남편은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남편은 저를 막대하는 행동들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반복이 되어 가다 보니 저도 지쳐버리게 되자 결국 남편과 다시 한번 크게 마찰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받게 될까봐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싶어 관계 정리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10년 동안 우리 함께 해왔지만 그동안 당신은 나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았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뭐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원하는 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줄게. 이혼? 내 10년을 너한테 바쳤는데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냐? 그냥 이러다 말겠지. 당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고 내가 그런 당신을 선택했는데 누굴 탓하겠어?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기 싫다니까. 더 심한 막말이 가기 전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당신이 말한 대로 10년 동안 우리 함께 했어. 그렇다고 남은 인생까지 허비하며 살 필요 없잖아? 놓아주겠다고. 그러니 당신도 원하는 삶 찾아 떠나면 되잖아. 그게 싫다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 아니야?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며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당신 말처럼 허비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혼하는 것도 정말 멍청한 짓인 것 같아. 내가 희생했던 삶들을 보상받지 못하잖아. 나를 충족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신이 채워줘야지. 이대로 평생 살면서 내 불만 다 들어주고 당신은 그냥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는데 당신 인생을 망쳤으니 평생 당신 수발되면서 죄책감 느끼며 살라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아이만 가지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들이야.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왔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지.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께서 곁에 손주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적적하신 것 같아. 몸 좀 풀게 온천 여행 다녀오고 싶어 하시거든. 당신이 좀 알아봐봐. 이런 것도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하면 안 돼? 이번 주 주말에 가고 싶어 하시니까 괜찮은 곳 알아봐서 보내드리도록 해. 애를 가질 수 없으니 당신이 이런 걸로 충족시켜 드려야지. 남편은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전부 다 쏟아질 정도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온천 여행 보내드릴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통화가 끝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죠. 우리 온천 여행 보내주기로 했다며? 요즘 몸도 찌뿌둥한 게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더라고. 온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고맙다. 저번에 식당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봐서 그런지 마음이 뒤숭숭했었거든. 그런데 이번 여행 다녀오면 어느 정도 기운이 회복이 될 것 같네. 충주의 온천이 유명하다던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이번 주 주말에 출발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고 넉넉하게 용돈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며느리한테 대우도 좀 받고 하는 거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는 거지? 솔직히 우리도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충족을 시켜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되는 것 같네. 앞으로 좀 더 자주 부탁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지? 내가 너였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게 돈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패키지는 전부 다 껴넣어놔라. 시모도 남편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은근히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물질적으로라도 채워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이용해 다른 부분들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저에 대한 불만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다가온 주말에 시부모님께선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키울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과 계획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하셨으면서 저를 탓하는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을 떠나신 뒤 며칠 동안 조용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실 때 버스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 시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세운 온천 여행 계획이 시부모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제 멱살을 잡은 채 패대기를 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었는데 제 돈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에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막말을 퍼붓게 되면서 세상 떠난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고 이혼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내 탓인데? 당신이 온천 여행 보내달라는 말을 꺼냈었잖아. 나한테 그런 말 꺼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지. 선택은 당신이 해놓고 왜 내 탓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최종 결제를 한 게 내 탓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에게 안 좋은 상처만 계속 남게 되니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것도 내 탓을 하며 평생 못 살게 굴 거 아냐. 그럼 이대로 당신이 원하는 이혼해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만 됐어도 우리 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은 떠나지 않으셨겠지. 전부 다 당신 탓인데 누굴 원망해? 내 옆에서 평생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하면서 살아. 나는 절대로 이혼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당신을 선택했던 게 제일 후회스러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남편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온갖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도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의 막말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병원에서 난리를 치다가 시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오셨는데 이미 술이 잔뜩 취해버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며 저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자모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재석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장례식장에 오신 건가요? 고개만 떨구고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까지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더 심한 말 해드릴까요?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사람 괴롭히며 살 거예요. 우리 부모님 떠나가게 만든 죄인이니까요.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하면서 온갖 아픔은 다 받으면서 살아야 제 마음이 그나마 조금은 편해질 것 같다고요. 손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불쌍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 제 옆에서 그 아픔을 전부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화가 나고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당신이 이런다고 떠나신 두 분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건데? 남편은 화가 난다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길래 부모님은 일단 남편이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하셨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얼굴을 보인다면 저에게 온갖 상처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저희는 시부모님의 장례를 볼 수 없었고 장례가 끝난 이후 남편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떠났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느 날 남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네요. 엄마도 없으니 당신이 키우면 되겠어. 우리 부모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것도 당신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애도 못 낳는데 내 피가 섞인 자식을 가지게 됐으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이 아이의 아빠가 당신이라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닌 건데? 방금 말했잖아. 내 피가 섞인 아이라고. 쓸데없이 거짓말 치겠어? 당신이 원하는 애 안겨줬으면 된 거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정도까지 배려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앞으로 책임지고 키워내. 알겠어? 앞으로는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니까 지금부터 모든 걸 쏟아 부으라고. 지금 하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 당신 제정신이야? 이 아이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없다고 거짓말 치면 내가 그 말을 믿겠어? 나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내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다른 여자 좀 만났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이 아이의 엄마는 출산하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으니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야.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남의 여자 뱃속에서 나온 애라 키우기 싫은 거냐? 남편은 이미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저보고 수습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었던 터라 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아이를 안은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일단 아이를 들쳐맨 뒤 마트에 들러 급하게 젖병과 분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보며 분유를 타서 울며 보채고 있는 아이 입에 물려주자 어느 정도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닥친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인데 남편은 불러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젖병을 물은 채 잠이 들었고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편한테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이 저에게 온 아이도 불쌍했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제 자신 또한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저도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식까지 데려온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미리 준비되어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며 그동안 함께했던 10년의 세월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부모님의 귀에까지 전달되면서 저희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저희 손을 들어준 재판은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차마 남편이 바람 피워 만든 자식을 제가 키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정된 이혼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울고 웃으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불행이었고 저희는 한순간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또 다른 시작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었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남편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뒷좌석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행히도 무사했다며 간호사의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를 저에게 건네 주었어요. 몇 달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지쳐 잠이 들어 있었고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살아가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몰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이 떠난 충격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떠나가 버리니 이런 제 삶이 차라리 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이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거둬들일 필요 없다며 법적으로도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그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남은 제 인생을 아이로 인해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의 말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아이는 절차대로 시설로 가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지켜봐 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저한테 이제 작별을 해야 된다면서 아이의 입소 사진 찍은 걸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다가왔는지 눈물을 쏟아내었지만 차마 남편이 바람 피운 아이를 제가 걷어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네받은 사진 한 장을 보며 흐느끼고 있던 순간 입소 사진 뒤에 누군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작게 나온 얼굴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저희 쪽을 바라보던 위치를 고개를 들어 확인하는 순간 저를 몰래 바라보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숨기고 있던 여성분께 말을 붙였습니다. 고개를 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여자는 저를 밀치면서 도망치려 하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팔을 잡고 몸을 돌려 세웠는데 몇 달 전에 시부모님과 외식을 할 때 아주 잠깐 만났던 여자였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몰라 울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달래주면서 진정시켜 줬었는데 그때 앉아있던 여자가 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여자는 저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가 태어나게만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조건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 아이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분의 부모님께서 돈을 주며 제 자식을 계속 요구하시길래 도망쳐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모유를 끊을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키우겠다고 했었죠. 다행히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출산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모유도 잘 나온다면서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그쪽도 식당에 함께 왔길래 당황스러웠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다가온 어머님이 제 아이를 안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쪽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남게 될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을 당하기 전에 조용히 돈만 받고 사라지라며 큰일을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을 꺼내셨죠. 제가 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모든 상황들이 두려웠던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 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한테 아이는 차라리 제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절대로 아이를 줄 수 없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절 밀치고 제 자식을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쪽의 품에 안겨있는 애를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쪽 대신 그 사람의 옆자리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내 자식을 카시트에 태우더니 차를 출발시키려 하길래 더 위험해질까봐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술을 마시고 있길래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다가 저를 피해 달리던 차량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내 자식은 결국 시설에 맡겨질 게 뻔하고 저는 기다렸다가 제가 침몰하는 사실만 밝히면 다시 애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이 숨어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돈이 급해서 선뜻 받아들인 거였는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보니 차마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제 아이는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전부 다 벌을 받았지만 제가 잘못 선택한 일들 때문에 벌어진 거니 저를 처벌하시면 전부 다 받을게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게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그 여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저 몰래 많은 돈을 들여 대리모를 구했던 거고 아이를 몰래 키우려 했다가 대리모였던 여성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자 개에게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온갖 막말로 여성분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잃게 된 충격과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이 모든 게 자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다 생모였던 여성분이 끝까지 쫓아가 말리게 되면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의 자식은 기적처럼 크게 다친 곳 없이 살아있게 되었던 거였죠. 저 몰래 충격적인 일들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의 제의를 받은 여성분은 고아로 자라오면서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돈 때문에 혹해서 받아들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배아파 낳은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성애가 제 분노를 꺼트렸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이 여성분이 아니었더라도 분명 다른 여성분께 돈을 주고 제의를 했을 게 분명했어요.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용서를 구했던 여성분은 끝내 자식을 품에 안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리석은 행동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더 큰 상처를 받았겠죠. 지금에라도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시설에 다녀온 이후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기혼자만 입양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미혼자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합의한 끝에 입양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제 삶에 들어온 기적 같은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좋은 일들이 언제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현재 55세에 웨딩 헬퍼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체력적인 요소가 상당해서 20년간 일을 해왔음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웨딩 헬퍼로 먹고 살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왔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겪게 된 제 사연을 혼자 알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남편과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부모님 밑에서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월급 받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전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벌다 보니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만 가지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일들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임신, 당연히 저도 잘 될 거라 생각했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주위에도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 못 봤고 불임의 경우 남의 일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져가는 두려움은 점점 더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시댁의 시선 또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어디 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며. 너는 건강하니? 아이도 순풍순풍 낳을 거라고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아예 희망도 없는 거니? 임신이 돼서 유산을 했다고 치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건 뭐 아예 아무 반응도 없으니 속이 안 터지겠어? 시애미가 새아가 너한테 큰 소리 쳐도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네가 그 말해서 어제 우리 아들 검사 받고 온 거 알지? 결과 보니 어떻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3억 마리가 넘게 있다던데 그게 비정상인 거야? 움직이는 것도 아주 활발하고 전혀 문제 없단다. 너 제대로 검사해 본 거야? 내일 시엠이랑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떡할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에게 손주 안겨줘야 할 거 아니니? 남편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나 건강해서 되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저 또한 검사했을 때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마음먹은 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모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듣게 된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불임 판정을 받게 되었고 원장님의 입에서 불임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저보다 시모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경악을 하면서 비틀거리셨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불행히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전에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왔냐고 화를 내니 오진이었던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네요. 시모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이니 현실 부정을 하며 심기가 불편한 듯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봐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한테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 이제 어쩔 거야? 적어도 5은 낳겠다고 큰 소리 치더구만. 평생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늙어 죽겠네. 여자가 생산 능력이 있어야 대접받고 사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인데 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니? 아기를 낳아야 여자인 거지. 이혼해라. 나는 평생 동안 손주 얼굴 못 보고 세상 떠날 수 없다. 당장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사는 걸로 하자. 어머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원장님과 의논해서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볼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무슨 방법? 남들은 자연 임신도 엄청 잘 되고 쌍둥이 낳는 여자들도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데리고 고생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방법 알아보고 시도하는데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시모는 더 이상 제가 하는 말은 모두 흘려버렸고 이 문제로 인해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확신했기에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물어보았고 말도 안 된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여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리자 조만간 시간을 내어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가 원장님과 상담을 해보자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시모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앞으로 살면서 잘하겠다는 말에도 시모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님은 시험관 시술을 권장했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는 말에 남편과 손을 붙잡고 저희가 원하던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임신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모든 서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다가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문제없이 아기는 뱃속에서 잘 크고 있었고 시모 또한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산부인과에 찾아와 아이의 상태를 보여주니 만족하셨는지 심장 소리를 듣곤 조금씩 기분이 풀어지는 듯 했어요. 제가 원하던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면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네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힘들게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식당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셨어요. 어느새 만삭이 되면서 산처럼 불러온 뱃속에서 답답한지 빨리 나오고 싶다며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에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조금씩 진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통 간격도 점점 짧아지길래 곧 있으면 아기가 나올 거라는 걸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었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산부인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진통은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하늘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고통스럽기 시작했어요. 장장 6시간의 시간이 흘러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났고 뱃속에만 있었던 아이를 제 품으로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던 간호사분들과 원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정신을 겨우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해 보이는 원장님의 표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자 불행히도 태어난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었고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휘어진 상태로 제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며 제품에 안겨 있던 아이를 데려갔고 저는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밖에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가족 모두 얼굴빛이 좋지 않은 저를 보며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며 병실로 들어가자 시모는 간호사에게 분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었고 아이의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그리곤 한참 뒤 병실로 들어와 난리를 치셨습니다. 내가 이혼하라고 했지? 이럴 줄 알았어. 비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까지 정상이 아니잖아. 이제 앞으로 어쩔 거야? 저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걸 둘이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너는 왜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이혼하라고. 어쩐지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던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저 아이 키울 수 없으니 이혼하지 않은 네가 모든 짐을 짊어지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니만 아주 잘했다, 잘했어.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장애로 태어난 게 왜 저희 잘못인 거죠? 박서방에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제 딸에게 몰아가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둘이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불행이 와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평생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혼을 하라고요? 둘이 사랑해서 만났고 둘이 원해서 가지게 된 아이인데 누구 탓을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제 딸에게 막말하시면 머리털 다 뽑힐 각오하세요. 아이 문제로 결국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정상적인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제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지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말았네요. 태어난 아이의 몸 상태는 평생 동안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며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남편도 많이 지쳤는지 퇴원을 하고 집에 있는 저에게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출산 이후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고 아빠의 품에 안겨본 적 없이 커가고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네요. 왜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 안아주지 않는 거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지기조차 싫은 거야? 어떻게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품에 안아주지 않아? 이 아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당신은 남들이 우리 아이 바라보는 불쾌한 시선과 똑같은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잖아. 이러고도 당신이 아빠야? 나는 아직까지도 저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이런 삶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저런 아이를 바라고 그동안 힘들게 계획했던 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한 삶을 원했지.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너무 싫어서 일부러 몇 시간 동안 차에 있다가 들어온다고. 당신이 내 고민을 알기나 하는 거야? 병원비도 그래. 다음 주에 또 입원해야 하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생활이 쪼들릴 정도로 너무 힘들잖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선택하자. 우리의 삶까지 전부 몰락할 순 없어. 뭘 선택하자는 건데? 우리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오자는 말이야? 당신은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지. 10달 품어 배 아파 낳은 자식 내가 고아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하는 거야?
그냥 자유롭게 놔주면 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절대 이혼 못 해줘. 당신도 부양의 의무가 있고 우리 아들인 건 변함없는 거야. 몸이 아픈 것도 전부 우리 탓이고 이런 상황 당신도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제품에 누워있는 아이를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불쌍하다며 한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듣고 있던 아이도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한번 터뜨린 눈물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우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고 매일 술에 쩔은 상태로 집에 들어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 버티며 살아야 할지 몰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내려오셨고 금요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마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내려오셨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네요.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우리 딸 이렇게 방치할 텐가? 나한테 결혼 허락 받으러 올 때 뭐라고 그랬나? 내 딸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며 결혼 허락해달라고 무릎까지 끌어놓고 자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지금 망나니처럼 행동하면서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줘? 내 딸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둘이 충분한 의논 끝에 결정해서 아이 낳은 건데 고작 장애 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집안의 가장으로 부끄러운 일 아닌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네요. 내 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고요. 이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 제가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혼해 달라고요. 이혼하면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육수당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 바엔 제 뜻대로 해주시는 게 되려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 결정해 주시죠, 장인어른. 그럼 저 아기 자네가 데려가서 키우게나. 우리 딸만 불행해지라는 법은 없잖아. 이혼해 줄 테니까 저 아이 데려가서 키우도록 하게. 우리 딸은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했고 자네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않겠어? 나 또한 2번 말하기 싫으니까 당장 저 아이 데려가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게. 점점 더 높아지는 목소리에 결국 아버지와 남편의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힘이 들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이혼하겠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참아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개차반 같은 남편이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려면 남편이 있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남편은 또 술을 엄청 마셨는지 술병이 널브러진 채 방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네요. 제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생기는 문제는 허리가 점점 더 심하게 휘어지면 결국 신경에까지 손상이 되어 상반신이나 하반신에 마비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진단 결과 때문에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해서 최대한 허리를 펴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약과 병원 비용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죠.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 건지 힘든 몸을 이끌고 일은 쉬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병원비와 생활비는 꾸준하게 주는 모습에 그걸로 만족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건 전기를 다루는 직업인데 매일 마시는 술이 신경이 쓰였어요. 출근할 때 몸에서 풍기는 술 냄새에 그래도 남편이라고 해장국을 끓여줬지만 단 한 번도 제가 한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출근을 하길래 마음이 안 좋았지만
언젠가는 남편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했던 마음은 결국 들어맞았고 아이와 함께 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남편이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며 감전이 되면서 떨어졌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작업을 하는 현장으로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니 벌써 몇몇 분들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과 함께 다리 위에서 고소 작업을 하던 도중 감전사고가 일어났고 전부 떨어지게 되면서 몇 명을 찾게 되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며 그중 저희 남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감전된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 물에 빠졌으니 생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가족들 또한 오열하며 실종된 남편의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믿기지 않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자리에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상태로 들것에 실려 나와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전달받은 시부모님 또한 오열하며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계속해서 수색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라 더 이상은 힘들다며 며칠의 노력 끝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고 저희 가족은 남편이 없는 장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고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전부 다 제 탓이라며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시부모와의 인연도 끝이 나게 되었고 제 아들과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부모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일을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며 자리를 잡지 못하며 살아가던 도중 웨딩 헬퍼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저와 맞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묶여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입을 받을 수 있어 하나하나 일을 배워가며 경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뛰어다녔고 온갖 서러움을 다 받으면서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 버티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20년 동안 함께한 회사 대표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발리에도 웨딩 사업에 뛰어들 거라며 첫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경력이 많은 저와 몇몇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잡아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몸이 좋지 않은 아들이 있다며 걱정스러워하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며 1년 동안 거주해 주길 바랬습니다. 곧 있으면 은퇴할 나이인데도 그동안 함께 있던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꼭 그곳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고 결국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발리로 향했어요.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떠나는 거라 딱히 할 건 없었고 장소만 바뀐 거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야외에서 하는 결혼식이라 그런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뜨거운 햇살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런지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마지막 결혼식만 남겨둔 상태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날 결혼식을 앞둔 신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필요한 게 있다며 이것저것 요청하길래 다음날 결혼식 할 때 준비해서 가겠다며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날씨도 좋고 마지막 날이라 잘 마무리하고 끝내려 했는데 전날 신부가 말했던 내용의 메모가 사라져 버렸고
다시 신부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몇 가지는 생각이 났는데 떠오르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한창 결혼식 준비 중인 현장으로 가니 다른 헬퍼들이 신부를 관리해주고 있었고 죄송스러운 눈빛으로 전날에 적어두었던 메모가 없어져 어제 요청한 거에 대해 다시 알려준다면 금방 처리해주겠다고 얘기하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바쁜 와중에도 힘들게 얘기했는데 메모해둔 종이를 잊어버렸다고요? 내가 이래서 늙은 헬퍼 안 쓴다니까? 뭐가 경력자고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일 처리하고 돈 받아 먹으려는 건 아니죠? 날씨도 너무 더워서 지금 짜증나는데 제 심기를 건드려요? 저 이 결혼 취소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쓴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하셔서 밖에서 메모해둔 종이가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 결혼식에서 필요한 물품들 전부 다 가져왔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헬퍼 비용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 기분 좋게 마무리 지으셔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헬퍼 비용 빼주겠다는 말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는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이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 생각하며 실수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줬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신부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드레스가 끌리지 않게 잡아주던 도중 저와 신랑 측 아버님이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에 자꾸 눈길이 가게 되더라고요. 분명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다 만난 사람인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던 찰나 신부의 가방에서 결혼식 도중 벨소리가 울려 급하게 열어 핸드폰을 끄는데 가방 안쪽에 작은 사진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신랑이 신부에게 사진첩을 만들어 선물해 줬는지 신부 이름이 적혀 있길래 안에 사진을 살짝 보던 도중 신부의 가방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결혼식 중간에 이벤트성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의미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어렸을 적 살아왔던 환경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자기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펼쳐지는데 영상 속에서 재생이 되고 있는 신부 측의 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28년 전 감전사로 저와 이별을 하게 된 남편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네요.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고 신랑 측 앞으로 나와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하니 감전사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었고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던 남편 또한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기겁을 하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신랑이 저를 보며 불쾌하다는 듯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순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말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멱살만 잡고 있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결혼한 마누라인지 자기 남편 멱살 잡았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질러진 상황 속에 멀리서 결혼식을 구경하던 아들이 달려왔고 말리기 시작하던 도중 남편이 자기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꼽추의 모습을 한 채 자기 엄마의 옆에 붙어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하라고! 28년 전 감전사로 세상을 떠났으면서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결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 남편한테 당신이라고? 28년 전? 전부 다 무슨 말이야? 둘이 뭔가 있는 거야? 여보,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도대체 뭐야?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건데? 지금 그쪽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8년 전
감전사로 세상을 떠나 사망 신고까지 한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 사람 아들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보라고. 설마 날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때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 당신이랑 장애를 가진 아들이랑 살고 싶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하던 도중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고소 작업하는 게 어지럽기도 해서 잠시 내려와 물 한잔 하려는데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걸 바로 앞에서 목격하던 나는 실종돼서 사망한 것처럼 이를 꾸미기 위해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었어. 그리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내가 생각한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를 꾸미게 되었던 거야. 이혼을 끝까지 해주지 않으려 하는 당신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싫어서 밀항을 하게 되었고, 돌고 돌아 발리에 정착하게 되었어. 부모님이 발리에 이주를 하신 뒤 내가 여기로 들어와 살게 되었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니 옛날 생각이 나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았는지 알겠지?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듣고 있던 남편의 현재 마누라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신부와 신랑은 사실이냐며 얼굴빛이 노랗게 변하게 되면서 결혼식은 초토화가 되어버렸네요. 무책임한 행동을 한 남편에게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 수차례 손이 올라가고 말았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불법 체류자가 숨어 지낸 게 밝혀지게 되면서 한국으로 추방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자신의 집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또 다른 아들과 현재의 마누라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숨을 쉬는 게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폐암을 앓고 있었고 3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면서 문제는 더 커지게 되었어요. 주방을 앞둔 불법 체류자라서 병원에서도 치료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치료를 받게 되어도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동안 병원도 못 가고 병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이 문제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던 남편은 쇼크가 오게 되면서 그제서야 급하게 응급치료를 해주려 했지만 결국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고, 제 멱살을 잡으며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고 있던 여자도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이 된 이후 이 소식을 알게 된 대표가 저와 아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냈고, 뒷수습은 대표가 대신해 줬네요. 그리고 남편의 시신은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현지인이었던 남편의 현재의 마누라는 한국에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모든 일을 꾸몄다는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고, 발리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처벌받게 된 남편이 참 한심합니다. 성인이 되고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아들은 많이 실망한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 또한 정말 현실이었으나 의심이 들 정도로 믿기지 않네요.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사람도 있으니 항상 힘내시고 지금의 삶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꽃필 날이 올 테고 그때는 분명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